2002년 12월 20일 홍콩의 한 지역에 살던 여성으로부터 처남이 자식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곧장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남성과 대치를 시작하였고, 해당 남성은 결별한 아내를 데려오라며 소리를 치는데 잠시 후 집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남성이 체포되면서 어린 친구들 또한 모두 무사히 구출된다. 하지만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집안에서 끔찍한 사건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남성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진다. 2002년 12월 4일, 이날 집에서 학교 숙제를 모두 마친 11세 소녀 첸은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홍콩의 걸그룹인 트윈스의 카드를 뽑기 위해 지역 번화가에 있는 한 쇼핑몰로 향한다. 부모님에게 7시까지 돌아올 것을 약속한 첸은 저녁 6시 30분경 집을 출발해 목적지로 향하였지만 이후 밤 10시가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첸의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다. 당시 첸이 방문한 쇼핑몰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첸은 카드를 뽑은 후 즉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때문에 그녀가 누구가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가출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였지만 더 이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2월 19일, 경찰서에는 또 다른 소녀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데 당시 10살이었던 해당 소녀는 학교가 끝난 지 한참 지난 저녁 시간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섰지만 앞서 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2월 20일, 다급한 목소리로 가족 다툼을 신고하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녀는 자신의 처남인 탕용창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여동생이 본인을 떠난다는 것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질러 아이들과 함께 일을 보려고 한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급히 경찰과 소방관들이 탕용창의 집으로 출동한다. 남자는 경찰과 대치 상태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집안에 불을 질렀지만 준비하고 있던 소방관들이 빠르게 안으로 진입해 불길을 모두 진화하였고, 그렇게 잠시 후 탕용창과 아이들이 약간의 부상을 입은 채 모두 구출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사건 이후 경찰들은 수사의 일환으로 집안 내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집안의 옷장에서 깔끔한 운동복을 입은 채 시트에 쌓여있는 한 소녀가 발견된다. 조사 결과 해당 인원은 앞서 하루 전에 실종된 옌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경찰은 2주 전에 실종된 첸 또한 탕용창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수색하는데, 잠시 후 탕용창의 집 맞은편에 있는 공간에서 옌이 소지품들과 함께 첸이 실종되던 날 구매한 걸그룹 트윈스의 카드가 발견된다. 또한 집 근처에서 5분의 1 정도 남은 시멘트가 발견되면서 탕용창이 첸을 묻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시작한 경찰은 특수장비를 이용해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게 잠시 후 나무 판자로 가려져 있던 집 옆에 맨홀 바닥에서 첸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발견된다. 앞서 12월 4일 첸이 방문한 쇼핑몰을 돌아다니던 탕용창은 우연히 첸을 보고는 자신의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소녀를 집으로 유도해 데려왔고, 그곳에서 유명인들의 카드를 보여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집을 나간 자신의 아내와 통화를 하던 중 그녀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것에 대한 분노 표현으로 첸에게 범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얘는 평소 탕용창의 자녀들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 실종 당일 거리에서 탕용창을 만난 얘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놀기 위해 집에 방문하였다가 첸과 같은 이유로 일을 당한 것이었다. 당시 37세였던 탕용창은 두 번째 부인인 팔유산과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과거에 10대였던 팔유산을 지겹게 쫓아다니며 집착을 하였고, 이것에 못 이긴 팔유산은 그와의 동거를 거친 뒤 18살이 되던 해에 정식 결혼을 한다. 그런데 이후 팔유산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탕용창은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데, 이에 그녀와 관련된 5명의 생명을 빼앗아 저주를 할 것이라며 다소 이상한 주술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첸과 옌 그리고 3명의 자녀를 제물로 삼을 목적으로 이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 일로 결국 탕용창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아 남은 여생 동안 평생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편 자신들의 플래시카드를 구매하다가 이를 당한 첸을 위해 홍콩의 걸그룹인 트윈스의 멤버들은 소녀의 장례식장에 방문해 조의를 표하였다. 2016년 3월 6일,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약혼자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해당 여성의 약혼자는 당시 28세의 장환이라는 남성으로, 그는 3월 4일경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실종되어 그 어디에서도 쉽게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3월 25일 홍콩 경찰은 실종 전 남성의 마지막 발걸음을 확인한다.
그가 방문한 곳은 홍콩 춘원에 위치한 한 산업 빌딩으로 실종 전 장완리가 해당 빌딩에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이후 그곳을 빠져나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즉시 빌딩을 폐쇄한 뒤 수색을 시작하였지만 건물 내부에서의 그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된다. 3월 29일경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온 해당 인원은 자신의 절친인 정상신이라는 인물이 한 남성을 살인하였고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대만으로 도주했다며 수사를 의뢰하는데 이때 정상신이 머물던 집은 앞서 실종된 장완리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그 빌딩이었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정상신이 임대에 살고 있던 집으로 향해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인기척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알 수 없는 악취만 풍겨오고 있었다. 결국 경찰들은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고 안을 수색하게 되는데 그들이 막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으로부터 풍겨오는 부패한 냄새와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고 동시에 실내에는 강한 에어컨 바람이 가득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경찰들은 곧 바닥에서 알 수 없는 얼룩과 혈흔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열쇠 평남짓한 방 안에 어색하게 배치되어 있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사람의 허리춤까지 오는 높이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악취를 못 이긴 그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해당 나무 상자를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나무 상자를 조금씩 뜯어내기 시작하자 안쪽에 있던 시멘트 덩어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더 명확하게 보여질수록 부패한 냄새 또한 더욱 강해졌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앞선 제보가 거짓이 아님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고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느다란 장비로 조금씩 시멘트를 부숴야 했기 때문에 내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약 5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게 그들이 모두 작업을 마쳤을 때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몸이 공처럼 말린 채로 누워있던 해당 남성은 세상을 떠난 지 시간이 꽤 지난 것처럼 보였다. 이에 경찰은 부패가 더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그를 이송해 부검을 시작하는데 그 결과 해당 남성의 몸에서 클로로포름을 비롯한 여러 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그가 사망하기 전 다량의 약물을 주입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에 허벅지를 비롯한 몇몇 부위에서 주사를 맞은 듯한 자국을 발견한다. 이후 경찰은 즉각적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정상신을 찾기 시작하였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로 경찰은 수사에 애를 먹게 되는데 이때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4월 10일 경찰서로 걸려온 해당 전화는 앞서 홍콩의 빌딩에서 발생한 시멘트관 사건에 대해 자수 의사를 밝히는 전화로 해당 여성은 주범 정상신의 여자친구인 허링이었는데 이로 인해 정상신을 비롯해 2명의 공범들은 대만 경찰에 전부 체포된다. 허링위에 의해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약 한 달 전인 3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술집에서 일을 하던 허링이는 그곳에 손님으로 온 정상신과 가까워져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3월 4일 오후에는 정상신의 복층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때 계단 아래쪽에서 정상신과 몇몇의 남성들이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잠시 후 그들이 누군가를 죽일지에 대해 상의하는 내용을 엿듣게 된다. 평소 정상신이 어둠의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계속해서 잠을 자는 척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잠시 후 한 남성이 집 문을 두드리더니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렇게 잠시 동안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한 남성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호소를 하였고 잠시 후 숨이 막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때 허링이는 정상신이 주사로 추정되는 물건을 이용해 남자의 허벅지 안쪽과 발바닥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다. 이후 정상신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 남성과 얘기를 나누던 중 쓰러진 남성을 시멘트로 포장해 운반하기로 합의하였고 곧 3사람은 시멘트를 구매하러 외출한다. 집안에 인기척이 없어지자 허링이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는데 해당 남성은 앞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완리로 그는 곧 시멘트를 구매해서 돌아온 정상신 일당에 의해 처리된다. 계획대로 일을 마무리한 정상신 일당은 이제 석관을 밖으로 갖고 나가 다른 장소에 가져다 두려고 했지만 당시 석관의 무게가 엘리베이터의 제한 무게를 넘어서 과부하가 걸리자 그들은 이를 포기한 채 집안의 석관을 방치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때 이미 석관에서는 붉은 액체가 스며나오고 있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이에 그들은 냄새를 숨기기 위해 집안에 향수와 방향제를 뿌리고 에어컨의 온도를 가장 낮게 설정해둔 채 대만으로 도주한다. 이 과정에서 정상신에게 압박을 받아 함께 대만으로 이동한 허링이는
기회를 엿보던 중 홍콩에 있던 또 다른 남자친구를 통해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된 것이었다. 추후 밝혀진 사실로는 당시 그들은 하나로 약 2천만 원의 금액을 도주 과정에서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허링이를 돈을 받고 팔아넘길 계획이었는데, 이보다 허링이의 신고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앞서 장완이는 정상신이 몸담고 있던 어둠의 조직으로부터 큰 액수의 빚을 지고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해 정상신의 요구대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들은 사실 사건 초기 장완이를 단순히 기절시킬 계획이었으나 실수로 이를 저지르게 되었고,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실을 얘기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다. 결국 홍콩으로 송환된 정상신 일당은 재판에 넘겨져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그 결과 주범 정상신은 가명 없는 무기징역을,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공범들은 각각 1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허링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은 점과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고, 이후 자신의 이름을 바꾼 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